네, 그럼 이번 주 인공지능 주간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부터는 주간 기술 동향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건 인터넷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몇 개 사용을 해봤더니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되질 않아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파이썬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동안 루나님이 강의해 오셨던 내용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도 첫 번째 시간에 다 있었던 내용이어서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고요. 코드도 지금 다 제가 그 카페에다 올려놨는데 바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지는 않고요. 조금 뒤에 소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나님 강의해 주셨던 거 잠깐 복습도 할 겸 그 다음에 저희는 언제든지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니까 언제든지 그래서 그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은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헤드라인을 전부 다 이제 텍스트 파일로 모아가지고 이제 넣은 거고요. 놓았는데, 근데 좀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좀 뭔가 어떤 키워드들이 눈에 좀 잘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 말고는 다른 단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좀 싶어서 아무래도 조금 그 코드를 좀 다듬는 작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은 좀 더 추가를 해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한 주의 주간 기술 동향을 한눈에 이렇게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좀 그런 워드 클라우드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에는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내용이 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아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저 소스코드 복습하는 겸 자연어 처리 우리 루나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거 잠깐 복습도 할 겸 해서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보시는 게 소스코드의 전부고요.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코NL파이랑 워드 클라우드 그 다음에 매틀랩이 있으면 사실 준비는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에 자연어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기 서세별 박사님께서도 좀 설명해 주셨던 그런 부분인데 형태소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라이브러리라 존재하는 거라서 그냥 불러서 쓰기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뭐 일단 그 중에서 상위 100개만 지금 뽑은 겁니다. 그 내용은 없는데 전부 다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고 다 빼고 해서 상위 100개만 뽑아가지고서 지금 앞에 그림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사실 설명드린 부분은 이 왼쪽 아래 자연어 처리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뭐 워드 클라우드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고 만들어주는 거 이미지로 뽑는 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왼쪽 부분에 대해 왼쪽 자연어 처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좀 중요한 단어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주간 기술 좀 의미 있는 뉴스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지금 정리를 했고요. 코딩하는 인공지능 사실은 지난달 초죠. 2월 초에 나왔었던 뉴스인데 계속 좀 비중 있게 뉴스로서 다뤄지고 있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한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월 초에 알파고죠. 알파고를 만들었었던 구글의 자회사인지 손자회사인지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코드라는 인공지능이 프로그램 대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상위 이제 54.3%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라고 하는데, 이 대회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의 설명은 뭐 이게 무슨 수학 올림피아드처럼 이렇게 선발된 인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거여서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는 하고요. 하여튼 일반적인 개발자의 한 평균 정도 성적을 냈다라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딩 가능한 인공지능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은 제가 한 달, 두 달 전쯤인가 1월 달쯤에 GPT-3를 설명을 드리면서 비슷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름은 코파일럿이라고 돼 있고 그 위에 조금 더 나온 코덱스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있었었는데, 이걸 만든 회사는 오픈 AI,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오픈 AI라는 연구소에서 만든 거고요. 당시에 GPT-3가 이제 사람이 썼는지 인공지능이 썼는지 분간이 안 되는 글을 내놔가지고 온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는데요. 그때 거의 그 시기에 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작성한 인공지능이 코딩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또 발표를 하면서 그때 당시도 굉장한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글 쓰는 거에 비해서 코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역풍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오픈 AI가 트레이닝을 위해서 사용했었던 것이 이제 GitHub라는 거였었고, 동작하는 방식도 GPT-3 할 때 글 쓰는 거 보셨던 것처럼 자기가 학습한 그 데이터, 글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이제 조합해내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도 이제 GitHub에 있던 코드를 가져와가지고 사실은 조합해서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라이센스 문제가 딱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드 중에 상당 부분은 라이센스가 있는 코드들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쓴 거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도 아직도 풀리지는 않고 있고요. 이 오픈 AI 쪽에서는 뭐 이건 그냥 페어 유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반론을 펴고 있긴 하지만 그때 이후에 우리는 이제 GitHub에다 우리 소스 코드 안 올린다, 우리는 다른 데 간다라는 얘기도 많았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없느냐, 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딥마인드 알파 코드도 GitHub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거든요. GitHub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뭐 그냥 그렇게 뭐 좀 호들갑도 없고, 뭐 일자리가 다 없어지니 뭐 프로그래머들 이제 설 자리가 없느니 그런 호들갑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또 비판도 없는데, 그 차이가 뭔지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알파 코드가 동작하는 방식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코드는 GitHub에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GitHub에서 일단은 프리트레이닝을 일단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 코드가 참여했었던 그 프로그램 경진대회랑 유사한 그런 형태의 콘테스트에서 문제랑 솔루션을 가지고 와서 파인 튜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올해 2월 초에 있었던 대회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굉장히 많은 가능한 솔루션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검증을 해나가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제출을 이제 한 건데요.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뭐 사실은 뭐 문제가 사실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백스페이스 키를 뭐 어떻게 처리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었고,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텍스트로 주어진 거를 입력을 시킵니다. 자연어로 되어 있는 거죠. 자연어 처리를 일단 해야 되는 거죠. 자연어 처리를 하고서 요 내용을 이용을 해서 요만큼의 코드를 만든 겁니다. 파이썬으로 만든 코드이고요. 요 정도 코드인데 앞서서 제가 코덱스,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만든 거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코덱스 쪽에서는 이전에 GitHub에 있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다 보니까 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쓸만한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이거 저 코드 저기 GitHub에는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 알파 코드가 한 거는 마치 한국어를 뭐 영어로 변환하든가 아니면 독일어를 뭐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듯이 인간의 자연어 어떤 그런 부분을 코드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변환을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 뭐
깃허브에 있는 내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네, 그런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일단 다르고, 두 번째는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에 포커싱을 하고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 가지고 사업 목적으로서 분명히 했다라면은, 이 알파 코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 자체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앞에 보시는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 논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만든다라든가, 그다음에 자연어를 이해를 한다든가, 이런 복합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또 저희가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코딩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인공지능들은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존재를 했다면, 예를 들어 뭐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두고, 또 뭐 어떤 거는 뭐 반도체 잘하고, 어떤 거는 뭐 그 의료에 특화했다면, 이거는 일반 지능이라는 겁니다. 인공 일반 지능,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점점 이제 한 발 한 발 더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번 알파 코드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좀 조용한 반응들이고요. 작년 코덱스에 나왔을 때보다는 좀 조용한 반응이면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다시 트랜스포머입니다. 이제 뭐 지겨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앞에 알파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동작하느냐, 네, 바로 또다시 한번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러니까 인코더와 디코더가 여러 개가 병렬로 돌아가면서 동작하는 그런 트랜스포머고요. 그게 얼마나 지금 중요하고 우리 현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에 있고요. 이 트랜스포머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구글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 자료를 이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면 거기에 링크를 따라가시면은 원본 문서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어떤 거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문서가 있는데 굉장히 쉽게 잘 쓰여져 있고요.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기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문장이고요. 과거에 시퀀셜하게 처리되는 방식들은 이제 최신의 어떤 하드웨어 기술을 적용을 하지 못한다. 병렬 처리가 가능한 GPU 이런 걸 못 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트랜스포머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의 어떤 그 자연어 처리는 순차적으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단어를 순차적으로 검증해 가는 거였다면은, 이제 이 새로운 트랜스포머 방식은 단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상관없고, 밑에 보시면 각각의 위치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문장 전체에 있어서 각각의 단어들이 각각 서로 어떤 영향을 갖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그걸 가지고서 만들어낸 게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예, 내용 되게 쉽게 쓰여져 있고요. 구체적인 예도 들어있고 애니메이션도 있어서 트랜스포머, 정말 중요한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조금 결이 다른데요. 앞부분에 코딩 가능한 인공지능 얘기가 나와서 조금 결이 다르지만 이런 개념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이 인공지능하고 또 다시 연결될 거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 코드 솔루션, 코드가 없는 코딩입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코드 작성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로우 코드 솔루션은 코드가 적습니다. 몇 줄 안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는 거죠. 이 나오는 소프트웨어도 뭐 그냥 뭐 허접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예전 같았으면 전문가들이 만들고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근 현상, 개발자 기근 현상이 엄청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지금 현재만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가면서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벌써 이런 거는 아마 거의 한 10년도 전에 이미 예측이 됐었던 것 같고요. 2011년도죠. 2011년도에 넷스케이프 만들었던 그 지금 유명한 엔젤 투자가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500년 전에 양이 사람을 먹었다면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먹고 있는 건데, 아니,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소프트웨어로 바뀌어가고 있고 소프트웨어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그냥 실감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질 거고, 더 이제 폭넓은 더 많은 부분들이 소프트웨어로 될 거라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일일이 코딩을 해서는 따라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코드 솔루션, 로우 코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노코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코드를 하나도 몰라도 그냥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그리고 화면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놓기만 하면, 이렇게 연결만 시켜 놓으면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개발자들이 조금 이제 코드도 추가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코드가 들어가 있는 로우 코드라는 것도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기 RPA라고 해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로보틱 업무 자동화 툴 중에 많이 쓰고 있는 UiPath라는 툴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예, 내 작업을 자동화하는 건데, 거의 이렇게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뚝뚝 끌어다 놓고 연결만 하면은 이게 동작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나와서 동작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노 코드라고 한다면, 노 코드라고 한다면 이제 개발자들이 거기에 코드를 추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버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우 코드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인공지능이 나서서 이런 코드를 만들어주는 이제 세상도 이제 조만간 올 텐데, 이제 그러면 이 로우 코드 개념과 그다음에 코딩하는 인공지능은 지금은 조금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만나서 인간이 사용해야 될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이 만드는 그런 시절이 올 거고요. 조금 이제 멀리 나간다면 저희가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싱귤러리티를 넘어가는 지점, 그리고 그 이후가 되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아직 너무 먼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은 이미 벌써 시작이 돼 있고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자기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는 글쎄요, 완전 불가능한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 한번 좀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에 대해서 뉴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있고요. 요 영상도 한번 저 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한 길지는 않고요. 한 10분 정도 돼서 보시면 좀 흥미있는 내용들로 있어서 네,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요약해가지고 바로 뒷장에다가 붙여놨으니까 예, 한 1, 2분 내에 그건 제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 좀 다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팜 보급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힘을 쏟고 있다라는 내용이 밑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덜란드가 무려 스마트팜 보급률이 99%이네요. 그 위에서 보셨던 그 뉴스를 세계 농업 AI 대회를 개최한 곳도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거기는 거의 진짜 사람이 그 농장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카메라를 쓴다든가 센서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농장에 가지 않고도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계적인 장치나 그런 것도 굉장히 보급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캐나다가 35%, 우리나라는 아직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4개 지역을 스마트팜 확산 지역으로, 혁신밸리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곳에 K 스마트팜 수출도 지금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위에 디지로그라는 단어 보이실 텐데요. 디지로그, 네. 저희 뭐 한국 팀 이름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별세하신 저 이어령
장관님이 만드신 단어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로서 예, 디지로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 출전을 했네요. 왼쪽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AI팀, 모든 AI팀이 사람 농부를 앞섰다라고 하고요. 그 영상에도 보면 뭐 굉장히 뭐 앞선 그리고 뭐 최신의 AI 기술을 썼던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재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AI 기술 썼다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사람 농부보다가도 훨씬 생산성이 높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그럼 왜 사람 농부들이 이거밖에 안 됐을까? 물론 굉장히 전문가들이 여기 사람 농부로서 출전을 했었는데요. 뭐 난방 계산의 실수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농장에 직접 가지를 못해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 지금 이 AI라고 했고 세계 농업 AI 대회라고 했지만 그 핵심은 사람이 직감으로 가서 농작물을 키우느냐 아니면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센서라든가 각종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를 하느냐 그 차이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데이터 기반에서 재배한 농작물이 생산성이 높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이제 오른쪽 아래 사람 농부가 실패한 이유는 일단 본인들이 직접 가서 농작물이 크는 걸 보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그 감이라든가 직감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패배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저기 어디 부산 어디 교수님이셨는데 하여튼 결론은 하여튼 AI는 여전히 이제 어시스턴트일 뿐이고 주인은 역시 농부이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일단 결론을 지으셨고요. 한국형 AI 스마트 온실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카메라 데이터만을 활용한 무인 원격 재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카메라 데이터를 써서 뭐 어떤 데이터를 얻고 하는 거는 이제 앞쪽에 아까 이제 저희 첫 번째 시간에 뭐 라즈베리 파이를 쓰던가 아니면 뭐 그보다도 훨씬 더 싼 아두이노라는 것도 또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쓰던가 해서 충분히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는 거는 되고 뭐 서버로 올리는 건 되는데 사실 두 번째 영상에 보시는 이 정확하게 제가 이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따는 것 같죠. 이게 토마토를 따는 로봇입니다. 이게 근데 아직 이 열매를 기계적으로 따는 게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이게 잘 익은 거를 찾아 가지고 따는 게 자동으로 따는 게 이건 아직 갈 길이 저는 굉장히 멀다고 들었습니다. 열매도 다치지 않게 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열매가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여기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이제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있지만 뭐 이제 아닌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농작물 따는 거, 토마토 따는 거, 딸기 따는 거는 전부 다 사람이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들어보면은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열매 따는 거, 딸기 따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다 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스마트팜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서 약간 조금 먼 미래의 일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데이터 취득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바로도 현재 좀 가능한 그런 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마트팜에서 아까 저기 요 자료 올려드리면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은 그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빠뜨렸는데 그 이 대회는 이제 그 대회 참여자들이 직접 네덜란드로 간 게 아니고 한국에 있었고요. 한국에 있었고 처음에 가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네덜란드에 설치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서 카메라 보고 한 번도 가지를 않았답니다. 가지를 않고 한국에서만 원격으로 이제 다 재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그게 가능했었던 거는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계적인 거. 그러니까 센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동작시킬 수 있는 원격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게 네덜란드 이쪽에는 굉장히 보급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게 가능했었다라는 거고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거 보급은 되게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우리나라는 아직 되게 좀 영세하게 좀 작업이 농사를 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더더군다나 로봇을 가지고 농사에 적용하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일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오늘 또 두 번째 저기 그거 말뭉치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조금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공공 데이터들이 또 많이 오픈이 됐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 도로에서 찍은 180만 건의 데이터가 오픈이 됐고요. 그래서 그 받으면 안에
아마 판교 신도시에서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차들이 자율주행차가 주행하면서 찍었던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객체들이 다 표시가 돼 가지고 영상들이 공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관련된 빅데이터도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버트라고, 그 아까 앞에서 좀 잠깐 나왔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저기, 신문 기사 3천만 건이었던가요? 그거 이제 그거를 학습시켜서 어떤 문장을 요약을 한다든가 한 그런 저기 인공지능 결과물이 오픈됐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좀 사용을 해보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AI 데이터, 필요한 AI 데이터가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아마 자연어에는 아마 아까 국립어학원에서 만든 자료도 여기에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에트리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있고요. 니아에서요, 니아. 네? 에트리가 아니고 니아. 니아. 니아가 이름 바꿨는데 한국정산원, 니아 요즘에 오케이. 네. 그, 예, 굉장히 데이터들이 많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서 돈을 이제 그 뭐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그 라벨링 붙이는 거라든가 데이터에 라벨링 붙이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많이 만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흥미있는 데이터들도 많고 해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한 데이터 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가 여기 보시는 인공지능의 편향 해결했다. 앞부분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저희는 뭐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편견이라든가 인공지능의 어떤 편견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미국 같은 그런 사회에 비하면은 어쨌거나 데이터가 이제 사회의 어떤 프로세스 편견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던 챗봇이 어떤 그런 인종주의자적인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었고, 특히 이제 그쪽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MIT 뭐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뭐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어서 여기다 옮겨봤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금 뭐 주가랑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있는 저 페이스북 이름 바뀌어서 이제 메타라는 회사가 이 굉장히 많은 언어에 관련된 데이터를 다 오픈을 했다라는 뉴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에 대한 뉴스들이 좀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독일에 있는 연구소에서 썼던 것 같고요. 사람이 의견을 바꿀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뇌파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사람하고 사람의 의견에 동조를 할 때랑 그다음에 컴퓨터가 낸 의견, 컴퓨터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되는데 인공지능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뭐 동조를 할 때, 아니면 그 사람이 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판단을 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이 주는 정보에 대한 거랑 컴퓨터가 주는 정보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의견을 바꿀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냥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사람이랑 인공지능이랑 구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뭐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뭐 어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람이 주는 정보든 인공지능이 주는 정보든 뇌의 변화가 없었었는데, 어떤 사회적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또 사회적 관계 같은 게 이제 개입이 되면은 그
약간 좀 뇌가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사람의 어떤 의견, 사람이 낸 의견에 동조를 할 때는 그 어떤 뇌파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의견을 내가 동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컴퓨터다 그러면은 의견 동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고 여기는 내가 뭐 어떤 공감을 하거나 동조를 할 대상은 아니야라고 하는 상황하고, 아 이거는 이 사람이 낸 의견인데 난 이 사람의 의견에 공감을 해라고 했을 때 이 우리 뇌가 반응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지금 요런 부분과 좀 연계를 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지, 어떤 필요한 정보를 이제 주는 것까지는 되겠지만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돌보는 거는 아마 노력은 하겠지만, 인공지능이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이제 이런 돌봄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동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지금 이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영화 허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지능과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재 이런 거는 약간 좀 허구가 훨씬 많다, 높다라는 거를 이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의료계 쪽에서도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환자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글이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이 공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마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을 많이 하겠지만 어떤 결국 사람과 어떤 공감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두 가지 뉴스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뉴스는 그 작년이었었던가요? 재작년이었었던가요? 저기 구글에서 지금 초거대 인공지능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를 했다라고 세고됐었던 분이 있습니다. 팀릿 게브루라는 분인데요. 예, 인공지능 상품이 100% 안전하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개발자, 이제 주로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기업들이 인공지능 상품이 100%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정말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빨리 AI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것이 아니라 지금 천천히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얘기 중에 이 AI를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치러야 되는 기회 비용도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트랜스포머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번 이 트랜스포머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내용도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일단 인공지능 개발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 빨리 법제화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뭐 이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이미 시작돼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칼럼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요 내용만 뽑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미국하고 중국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일부 인원들의 일부 대기업, 그것도 저 미국에 있는 큰 기업들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어서 조만간 예, 중국이 이제 이렇게 최고가 될 것 같아라는 이제 우려 섞인 내용도 들어오고 있고, 올 연말까지 세계 AI 벤처 자금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미 절반에 육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세계 AI 지배자가 될 거다라는 이제 뉴스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 관점에서 요 내용을 뽑았지만 디스토피아와
디지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갈림길, 좀 읽어볼 만한 내용들도 많고, 이 내용 말고 사실은 좀 이것 말고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저기 불평등에 관한 내용을 조금 사실 정리를 했다가 좀 뺐습니다.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가지고서 지금 불평등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고, 이 불평등은 빈곤층의 불평등이 아니라 중산층과 그다음에 아주 극소수의 저기 상위 계층과의 불평등이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불평등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이 더 가속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진적인 그리고 큰 행동이 아니더라도 작은 행동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시간 되시면 칼럼 찾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좀 쉬운 그냥 가벼운 뉴스 하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 600개의 기업이 AI 면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600개 AI 면접이 실제로 여기에 쓰여 있는 카메라 면접인지 아니면 서류 전형까지 포함한 건지 사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짐작한 아마 저 서류 전형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포함해 가지고 600개 기업이 AI 면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는 카메라 인공지능이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관처럼 이렇게 그렇게 면접을 하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쉽지 않고 어렵다 보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또 가르쳐 주는 학원도 있다라고 하고요. 수업료도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었었고요. 뭐 인천 예, 공항공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이건 폐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점점 정말 많은 곳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뉴스였었습니다. 네. 네, 이상 여기가 이게 마지막 뉴스였었고요. 이번 주 뉴스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